네, 노리즈키 린타로의 1993년 작품 요리코를 위해입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 작가인 노리즈키 린타로 본인이 탐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요리코의 아버지인 유지 교수가 쓴 수기의 내용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8월 22일, 요리코가 죽었다. 요리코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다. 요리코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인 우미에와 점점 닮아갔다. 우미에는 14년 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때 우미에는 척수신경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 당시 뱃속에 있던 8개월 된 아들도 잃었다. 당시 어린 요리코도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요리코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날부터 요리코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우리는 그동안 요리코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요리코가 죽었다. 이제 막 17이 됐을 뿐인데 살해당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요리코는 자기가 다니는 사이마의 여학교 근처 공원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고 한다. 목이 졸린 흔적이 뚜렷이 남은 타살이었다. 경찰서에서 요리코의 사체를 확인하고 온 나는 집에 돌아와 아내인 우미에한테 요리코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14년 전 그때처럼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눈물이 쉼없이 흘러나와 멈추지 않았다. 우미에가 잠이 들고 나는 요리코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까지 요리코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침대 밑에서 기어나온 고양이 브라이언이 내 무릎에 몸을 비비고는 배고프다는 듯이 울었다. 요리코가 없으니 브라이언의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 브라이언의 밥을 챙겨주고 나서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펜을 쥐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8월 23일, 요리코 사건 내용을 말해줬던 나카하라 형사가 저녁에 수사 진척 상황을 전하러 왔다. 요리코의 사망 추정 시각은 8월 21일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고 사인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라고 한다.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손자국 크기로 봐서는 일반 성인 남성이고 요리코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공원 수풀이지만 정황상 범행 현장은 다른 곳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카하라 형사 말로는 5개월 전에 여기 공원에서 어떤 여학생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까지 졸려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이 공원에서 어떤 여중생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두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번 요리코 사건도 장소와 수법을 보면 동일범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나카하라 형사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잘못이었을까? 혹시 내가 그날 밤 귀가가 늦은 요리코를 걱정해서 얼른 조치를 취했다면 요리코는 죽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나카하라 형사의 태도가 어딘가 석연치 않다. 그가 제시한 소견도 어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양심을 속이려는 아버지의 푸념 따위가 아니다. 내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요리코의 죽음에 대한 진상뿐이다. 나카하라 형사는 뭔가 숨기고 있다. 8월 24일, 요리코의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상상치도 못한 것을 발견했다. 무라카미 산부인과 의원의 진찰권이었다. 초진일은 이번 달 18일, 요리코가 살해당하기 사흘 전 날짜였다.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리코가 산부인과 진찰권을 갖고 있던 이유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치미는 가능성이었지만 당장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순간 어제 나카하라 형사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생각났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나카하라 형사를 찾았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 딸이 임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카하라 형사가 길게 탄식을 토하는 소리를 내더니 임신 4개월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숨겼냐고 묻자 나카하라 형사는 피해자의 연령, 또 피해자의 명예를 위해서 임신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나카하라 형사는 숨겨서 미안하다면서도 혹여라도 요리코를 임신시킨 남자를 찾아내서 손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살인범을 잡기를 기다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난 요리코의 몸의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근데 벌써 4개월이었다니. 물론 몸은 어엿한 여성이지만 요리코는 아직 17이었다. 내 딸만은 그런 난잡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여태껏 내가 몰랐던 딸의 이면이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대체 어떤 남자일까? 요리코는 스스로 그놈과 몸을 섞었을까? 왜 우리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지? 우리를 안 믿어서? 경찰의 성급한 수사 방침이 못마땅했다. 성범죄자의 범행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고 요리코의 신변 조사에 손도 대지 않다니.
딸의 나이를 고려하면 임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은 딸의 임신을 작정하고 숨기려 한 듯 했다. 어쩌면 누군가 수사진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닐까? 예컨대 요리코의 학교에서 예기치 않은 스캔들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방어막을 쳤다면? 사이메이 여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립 명문 학교다. 또한 이 사장은 보수당 유력 의원의 여동생이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아내 우미에에게는 요리코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아내도 분명 내 거짓말을 용서할 것이다. 내일은 산부인과 의사와 만나볼 생각이다. 어제부터 고양이 브라이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다. 8월 25일 차로 20분쯤 달려 목적지인 산부인과 의원에 도착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8월 18일 오후 요리코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혼자 병원을 찾아왔다. 석 달 가까이 생리가 없다고 의사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진찰 결과 임신 4개월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자 요리코는 어째서인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출산 의사를 물어보니 가능하면 낳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는데 어쨌든 미성년자이기에 부모님과 논의한 뒤 다시 한번 내원하라고 타이르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의사한테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정확히 언제냐고 물어봤다. 의사는 수태시길 말인가요? 하더니 진단했을 당시 요리코한테 물어보니까 요리코는 5월 중순에 집히는 일이 있다고 했단다. 혹시 혈액형을 알 수 없냐고 묻자 의사는 혈액형까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경찰한테 묻는 게 빠를 거라고 했다. 그리고 요리코가 임신 4개월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진단서를 어디에 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뱃속의 아이를 공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나카하라 형사를 간신히 설득해 혈액형을 알아냈다. B형의 남자아이였다. 집에 돌아와 요리코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요리코가 굳이 진단서를 끄는 이유는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임신 4개월의 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누군가의 눈앞에 내밀어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진단서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분명 누군가에게 보여진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요리코를 임신시킨 장본인이다. 그날 저녁 요리코가 외출한 건 그 일 때문이었다. 사흘 내내 혼자 고민하던 끝에 요리코는 상대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하고 남자를 만나러 가서 그 남자의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 행동이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그 남자는 딸의 몸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임신시켰다는 중압감에 겁을 먹고 목숨까지 빼앗았다. 능욕에다 살인까지 저지른 거다. 나는 그 남자를 찾아내고 말겠다. 경찰은 믿지 않는다. 이 손으로 그 인간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8월 26일 요리코의 장례식이 끝났다. 가까운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다. 혼란스러운 내 감정과는 무관하게 장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딸의 출관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솟구쳤다. 요리코, 반드시 너의 복수를 이루고 말겠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방침이 필요하다. 무모한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걱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냉정하게 사고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범인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항목별로 적어보려 한다. 첫 번째, 범인의 혈액형은 B형 아니면 AB형이다. 요리코의 혈액형은 O형이다. O형 모체가 B형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그 아버지의 혈액형은 B형이거나 AB형이다. 두 번째, 범인은 5월 18일 전후로 요리코와 육체 관계를 가졌다. 나는 수첩에서 5월의 페이지를 펼쳤다. 요리코의 귀가 시간이 평소보다 늦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다. 15, 16, 18일에는 특별히 의심 가는 일은 없었다. 17일에 교수 모임이 끝나고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긴 했지만 요리코는 계속 집에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5월 19, 20일 밤이다. 나는 시즈오카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간 집을 비웠다. 관계가 이뤄진 날은 5월 19일 아니면 20일이 틀림없다. 세 번째, 행위는 양측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요리코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진단서의 존재를 고려하면 상대가 생면부지의 괴한일 가능성은 없다. 요리코가 의사에게 출산 의사가 있다고 밝힌 사실만 봐도 그 점은 확실하다. 요리코의 성격상 10대 철부지에게 몸을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 요리코가 몸을 허락할 만큼 가깝게 어울린 연상의 남자라면 용의자의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다. 네 번째, 범인은 요리코의 임신으로 대단히 치명적인 불이익을 예감했다.
지난 항목의 추정을 미루어 짐작하면 사회적 지위에 실추한 쪽이 유력하다. 5번째, 범인은 발끈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전후 상황으로 추측컨대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났음은 명백하다. 교살이라는 수법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요리코의 임신은 범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음이 분명하다. 6번째, 범인은 공원 주변 지리에 밝다. 17 먹은 소녀가 연상의 남자에게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은 장소로 과연 공원 산책로를 선택할까? 분명 요리코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됐을 것이다. 그리고 범인은 밤중에 요리코를 공원으로 옮겨서 숲을 속에 방치한 게 틀림없다. 그 주변은 밤이 깊어지면 인기척이 끊겨서 누군가에게 목격당할 위험이 상당히 낮은 이점도 있는데 이걸 안다는 것은 어쩌면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일지도 모른다. 7번째, 범인은 버스 노선과 가까운 고지대에 산다. 요리코는 한겨울 가장 추운 시기를 빼고 매일 자전거로 학교를 통학했다. 하지만 왜 요리코는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짐작간 이유가 딱 하나 있다. 요리코가 방문하려고 한 집이 급격한 오르막길에 있던 것이다. 8번째, 범인은 사이메이 여학교의 교사일 수도 있다. 왜 경찰은 요리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수사를 벌였을까? 오늘 처음 든 의문이 아니다. 나는 엊그제 쓴 수기에서 이 의문을 해소할 유력할 가설 하나를 타진해 보았다. 즉, 학생의 스캔들로 학교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두려워한 사이메이 여학교 경영자가 경찰에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명문 여학교의 교사가 제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데다가 살해까지 했다면 이미 그 교사 혼자 책임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실제로 그들은 그럴 힘을 갖고 있다. 8월 27일, 요리코의 친구인 노조미와 리에를 오후 3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친구들에게 딸에 대한 추억을 듣고 싶다 부탁하니 둘 다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하지만 내 속셈은 따로 있었다. 불쌍한 아버지를 연기하며 신중하게 타이밍을 재고 질문했다. 혹시 요리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노조미가 네 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히이라기 선생이라고, 요리코의 작년 담임이라고 했다. 요리코가 학급 위원이라서 히이라기 선생이랑 특히나 어울리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요리코를 포함해서 히이라기 선생은 모두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다들 요리코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다고 한다. 히이라기 선생도 요리코한테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앨범에서 작년 요리코 반 친구들 전원이 찍힌 사진을 찾아냈다. 담임 교사인 히이라기도 요리코 바로 옆에 있었다. 30쯤 되어 보이는 미남이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구역질이 치미는 듯한 혐오감을 누르지 못했다. 이 남자에게 화살 겨누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었다. 혈액형이다. 상대방에게 내 본심을 들키지 않고 혈액형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작년 가을 요리코의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이 시행된 적이 있다. 그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헌혈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네, 히이라기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욱신거리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작년 가을 사이메이 여학교에서 진행된 단체 헌혈에 히이라기 씨도 참여하셨죠? 네, 예상했던 대로다. 실은 모레 RH-AB형 환자가 수술을 받게 돼서 혹시 헌혈이 가능한지 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전 B형입니다. 정말인가요? 난 당황한 척했다. 아무래도 서류를 기재할 때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기억하기 전에 바로 전화를 끊었다. 드디어 찾았다. 히이라기, 넌 곧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될 거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깊이를. 8월 28일, 요리코가 죽은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 히이라기의 주소는 어제 전화를 걸며 조사해뒀다. 히이라기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독신자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다. 즉 그의 집은 공원과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다. 우미애한테는 오늘 늦게 올지도 모르니 간병인 다이코 씨한테 말 좀 해달라고 했다. 요리코의 발자취를 재확인하기 위해 차는 두고 버스를 탔다. 비탈길을 오른 탓에 숨이 좀 찼지만 히이라기가 사는 독신자 아파트는 금방 찾아냈다. 예상대로 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턱에 있었다. 다이코 씨가 돌아간 후 우미애가 날 방으로 불렀다. 요즘 아무 말도 없이 외출이 잦다며 혹시 요리코 일로 뭐 숨기는 거 없냐고 물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우미애는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며 요리코의 일은 이제 우리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나는 우미의 손을 꽉 잡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어제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했다. 아내의 말이다. 지금까지는 나는 요리코와 나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요리코의 복수를 마치면 응분의 대가로 삶을 정리하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 남겨진 아내는 어떻게 되지?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월 29일 아침부터 무라카미 산부인과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약속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며 무라카미 의사가 내게 봉투 한 장을 건넸다. 왜 그게 필요한지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따님도 진단서를 어디에 쓸지 가르쳐주지 않았더군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진단서가 든 봉투를 들고 병원을 나왔다. 무라카미 의사에게 부탁해 문화는 물론 날짜 발행 번호까지 8월 18일 요리코에게 건넨 진단서랑 완전히 똑같은 진단서를 받았다. 이 진단서는 히이라기를 심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사이메이 여학교로 차를 돌렸다. 교문 앞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히이라기가 학교에서 나왔다. 나는 거리를 두고 도로 반대편에서 천천히 그를 쫓았다. 그때 마침 히이라기라는 인간의 일면이 드러나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히이라기가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중에 히이라기의 옆구리를 스치듯이 차가 급정차했다. 히이라기는 불같이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스포츠백으로 자동차 보닛을 내려친 후 운전석으로 가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히이라기는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제5항 범인은 발끈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8월 30일 내 손으로 히이라기를 죽인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아내는 분명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것이다. 내가 없어도 우미에는 어떻게든 살아가리라 믿는다. 간병인인 다이코 씨도 있고 무엇보다 아내는 동화 작가로 많은 독자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내 계획은 완벽하다.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히이라기의 독신자 아파트에 방문한다. 히이라기가 나를 집 안으로 들이면 틈을 주지 않고 요리코의 진단서를 들이민다. 히이라기는 틀림없이 격하게 동요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날 밤에 똑같은 진단서를 목격했을 테니까. 아마도 첫 번째 진단서를 자기 손으로 파기했을 것이기에 두 번째 진단서가 눈앞에 나타나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할 게 틀림없다. 그리고 요리코를 죽인 그날 밤의 기억이 순식간에 머리에 되살아난다. 어떤 인간도 그런 가책은 견디지 못한다. 그 순간이야말로 히이라기가 자신의 죄를 폭로한 순간이다. 죄 없는 자가 무턱대고 두려움에 몸서리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히이라기가 동요한 틈을 노려 칼을 히이라기 몸뚱이에 확실히 쑤셔박고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다. 사후 공작은 없다. 나는 내 범행을 숨길 마음이 없다. 경찰이 손이 미치기 전에 자살한다. 내 손으로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 8월 31일 진단서를 내미는 순간 히이라기가 보인 경악은 예상을 웃돌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표정이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히이라기는 진단서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윽고 온몸에 경련이라도 인 것처럼 떨기 시작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히이라기는 헐떡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나는 히이라기를 엎드려 눕히고 등에서 심장이 위치하는 부분에 칼을 쑤셔 박았다. 그렇게 히이라기는 죽었다. 이 수기를 다 쓰면 나는 약을 먹는다. 항우울제다. 요리코가 죽은 다음날 다이코 씨가 우미의 주치에게 받아온 약이다. 우미에 이수기는 당실 위에 남기는 거야. 이수기를 쓰기 시작한 첫날 밤부터 이런 결말이 오리라고 어느 정도 예감했던 것 같아. 우미에 당신만은 오래 살아줘. 내 목과 요리코의 목, 태어나지 못한 아들의 목까지. 오후 8시 반 차고에 주차하는 소리가 들려요. 유지였습니다. 우미의 간병인 다이코가 현관으로 가서 인사를 하니까 유진 목소리를 미세하게 떨면서 다이코한테 부탁인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라고 해요. 늘 온화한 유지가 다이코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다이코는 왠지 모르게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의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근데 전화를 계속 받질 않아요. 이번에는 부인인 우미의 방에 설치된 업무 전용 전화기로 전화를 거니까 다행히 우미애가 받아요. 우미애는 그렇지 않아도 다이코 씨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다고 밖에서 계속 전화가 울리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면서 근데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미안한데 다에코한테 지금 좀 와달라고 합니다. 다에코는 급하게 유진의 집으로 가요. 집에 들어가니까 우미의 방을 빼고 집 전체가 어두컴컴합니다. 먼저 서재에 들어가는데 유지가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순간 요리코 방이다 싶어가지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요리코의 방문을 열어서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져 있는 유지를 발견해요. 책상 위에는 뚜껑이 열린 빈 약병 하나가 있습니다. 유지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요. 전직 간호사였던 다에코의 적절한 응급 조치 덕분이었어요. 한동안 혼수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긴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유지의 자살 미수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온 경찰은 유지의 서재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해요. 오늘 자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열흘 동안의 기록이 담긴 수기였어요. 마지막에 유지가 히이라기를 죽였다는 내용을 읽고 경찰은 바로 히이라기가 사는 독신자 아파트로 출동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어깨 밑에 칼이 박힌 채 죽어있는 히이라기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서장인 노리즈키 경씨가 추리소설 작가이자 탐정으로 이름이 알려진 아들 린타로한테 요리코와 히이라기 사건을 한번 맡아보라면서 유지가 작성한 수기를 건네줍니다. 사이메이 여학교 이사장 측에서 의뢰를 했다는데요. 제자를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살해까지 한 자기네 학교 선생 때문에 학교 이미지 추락이 불보듯 뻔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른 범인을 잡아서 판을 뒤집어 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린타로는 당장 써야 할 소설 마감이 코앞이라고 투덜거리는데요. 노리즈키 경씨는 기분 전환 겸 수기라도 한번 읽어보라면서 자기가 읽어보니까 꽤나 흥미진진한 글이었다고 해요.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일단 자러 간다고 합니다. 린타로는 글도 잘 써지지 않고 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아버지가 건네준 수기를 읽기 시작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린타로는 흠칫 놀라가지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잠옷 차림의 아버지가 어느새 방에 들어와 있어요. 먼저 주무신다면서요. 뭔 소리야 임마, 벌써 아침이야. 린타로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해가 떠 있어요. 진짜네. 설마 수기를 밤새도록 읽은 거냐? 네, 저도 모르게 열중했나봐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에 노리즈키 경씨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역시 뭔가 냄새를 맡았구만 하니까 린타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한번 맡아볼게요 라고 합니다. 린타로는 우선 경찰서에 가서 이번 사건의 담당자인 나카하라 형사를 만나요. 유지의 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긴 했는데 아직 의식이 완전 회복되질 않았다고 해요. 의사 말로는 나흘 정도 지나면 취조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린타로가 유지가 작성한 수기 얘기를 꺼내니까 나카하라 형사는 유지 그 양반의 억측 때문에 죄 없는 남자가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목숨까지 빼앗겼다고 막 흥분하면서 말하는데요. 그 말에 린타로는 그럼 히이라기가 요리코를 죽인 진범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나카하라 형사는 그렇다면서 히이라기가 요리코를 임신시킨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요리코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해요. 린타로가 히이라기랑 요리코가 관계를 맺은 건 어떻게 확인했냐니까 히이라기 방에서 요리코가 발급받은 진단서가 발견됐다고 해요. 책상 서랍 속 책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단서야말로 요리코가 죽었던 8월 21일 밤에 요리코가 히이라기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증거가 된다는데요. 이유는 만약 히이라기가 요리코를 죽인 살인범이라면 당연히 진단서부터 없앴을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린타로가 근데 유지의 수기에는 히이라기가 자신이 요리코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발언이 기록돼 있지 않냐고 하니까 나카하라 형사는 그건 유지의 날조라면서 아마도 유지는 히이라기가 요리코와 관계를 맺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변명의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죽여버렸을 거라고 합니다. 린타로가 그럼 히이라기가 요리코를 죽인 범인이 아니면 누가 요리코를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나카하라 형사는 린타로 씨도 참 답답한 양반이라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무차별 연쇄 살인범이라고요? 라고 또 흥분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요리코는 히이라기 집에서 나왔고 아마 흥분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원에 갔을 거라고. 그러다가 요리코는 새로운 사냥감을 노리는 변태의 눈에 걸려들어서 무참히 살해당한 거라고 해요. 린타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면서 요리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나카하라 형사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해요. 린타로가 그 말로 설득이 될 것 같냐고
혹시 사이메이 여학교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나카하라 형사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당신 대체 누구 편이야? 라고 해요. 그 말에 린타로는 진실의 편이라는 낯뜨거운 멘트를 던지고 경찰서를 나옵니다. 경찰서를 나온 린타로는 유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요. 1호 병동 2층 26호에 가니까 문 앞에 집중 치료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26호 병실에서 나오더니 린타로를 보고 누구시죠? 라고 묻는데요. 린타로는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지금 경찰과는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요리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린타로의 소개에 청년은 혹시 추리소설 작가 아니냐고 활약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요. 청년의 이름은 다카다이고 유지의 연구실에서 조수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린타로는 사실 자기가 사이메이 여학교에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사이메이 여학교가 어떻게 되든 자기는 알 바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유지 교수가 남긴 수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 다카다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은 자기도 수기에서 하나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다고 해요. 나는 엊그제 쓴 수기에서 이 의문을 해소할 유력한 가설 하나를 타진해 보았다. 린타로가 수기의 한 문장을 인용하니까 다카다는 역시 린타로 씨도 알아차리셨군요 라고 합니다. 린타로가 다카다한테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하니까 다카다는 지금은 좀 그렇고 내일은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둘은 내일 5시 정도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요. 린타로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유지의 담당 의사가 누구냐고 묻는데요. 간호사는 요시오카 선생님이 담당이라면서 지금 내과 의국에 있을 거라고 해요. 요시오카 의사한테 유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니까 의외로 흔쾌히 승낙을 해요. 요시오카 의사는 유지씨는 그저께 밤에 의식은 물론 동공 반응도 없는 중증의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지씨의 경우는 발견자가 구급 처치에 밝은 사람이라서 재빨리 조치를 취한 덕분에 운 좋게 살아난 케이스라고 해요. 린타로는 혹시 유지씨가 위장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은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말에 요시오카 의사는 그게 가장 궁금했나 보군요 라고 하더니 아까 말한 대로 유지씨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면서 특히 약물이랑 알코올을 동시에 복용하면 사망률이 배가 되는데 아마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위장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의사와 헤어지고 린타로는 공중전을 찾아가지고 유지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요. 어떤 여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름이랑 용건을 밝히고 좀 찾아가도 되냐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사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오세요 라고 해서 린타로는 20분 후에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택시를 타고 유지의 집으로 간 린타로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떤 여성이 어서 오라면서 문을 열어줘요. 혹시 다이코 씨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는데요. 린타로는 수기 속의 간병인 다이코와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살짝 놀라요. 다이코는 우미에를 간병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다면서 이젠 사실상 이 집 며느리가 됐다고 농담을 합니다. 우미의 방에 들어가니까 우미에는 침대에 앉아서 워드 프로세서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린타로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우미에는 아니라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루 종일 침대에 있는 게 너무 지루해서 추리소설 자주 읽었는데 걔중에 린타로의 소설도 봤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린타로 씨가 추리소설 작가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린타로가 유지가 쓴 수기를 읽어봤냐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쓴 거라고 당연히 읽어봤다면서 솔직히 충격이었다고 해요. 혹시 수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없냐고 하니까 우미에는 없다고 사실 그대로 하면서 남편이 죽음을 각오한 마당에 숨겨야 할 게 뭐가 있냐고 되물어요. 린타로는 화제를 바꿔가지고 혹시 요리코가 홀몸이 아니라는 건 전혀 눈치 못 챘냐고 물어보는데요. 우미에는 살이 조금 쪘다는 생각은 했는데 설마 임신 4개월에 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해요. 요리코의 행동이 경솔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애당초에 그 학교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히이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우미에는 매우 증오한다면서 그 인간이 우리의 행복을 짓밟았다고 자기는 남편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남편의 그런 선택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해요. 린타로가 조심스럽게 14년 전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좀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우미에는 굳은 표정으로 그냥 흔한 교통사고였다면서 자기가 실수로 달리는 승합차에 뛰어 들어가지고 치였다고 해요. 그래도 자기보다 더 큰 장애를 입은 사람도 많다고 자기는 그나마 행복한 편이라고 합니다.
린타로가 우미의 방에서 나오니까 다에코가 계단 앞에 서 있어요. 다에코한테 유지씨가 자살 기도를 한 날 갑자기 어떻게 이 집으로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에코는 그날 밤 아무리 봐도 유지 교수님이 평소 같지 않아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유지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다에코는 유지 교수님은 아내를 끔찍히 위한 남편이라면서 그야말로 아내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요리코한테는 어떤 아버지였냐니까 그냥 상냥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말에 린타로가 약간 갸우뚱하면서 그게 단가요? 라고 하는데요. 다에코가 왜요? 라고 하니까 아니 유지씨 수기 내용이랑은 반대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수기만 보면 오히려 유지씨는 상냥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딸을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아버지라는 게 자기가 가진 유지씨에 대한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 말에 다이코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랑 딸에 대한 애정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다가 근데 린타로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도 좀 의외이긴 하다면서 유지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요리코를 끔찍히 여기는지는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실 유지 교수의 수기에서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린타로는 이 대사는 오늘만 2번째 듣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찮으니까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다에코는 수기 맨 처음 부분 22일 밤에 유지 교수가 이 방에서 브라이언한테 먹이를 주는 장면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날 유지 교수는 아침부터 경찰에 불려가서 하루 종일 집을 비웠대요. 그래서 요리코가 없으니까 브라이언이 밥을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라도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브라이언이 안 보였다고 해요. 브라이언은 집에서만 키워가지고 밖에 나가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린타로가 그럼 브라이언은 22일에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다에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린타로는 요리코의 사체가 발견된 사이메이 여학교 근처에 공원으로 가요. 주위를 여기저기 둘러봤지만 요리코가 죽은 지 벌써 2주가 지나서인지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공원에서 일어났던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3월 말에 일어난 사건. 피해자는 현립고등학교에 다니는 16세 소녀였어요. 친구 집에 갔다가 밤 9시에 나와가지고 약 15분 거리에 있는 이 공원 옆을 지나갔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공원 근처로 조깅을 하던 어떤 주부가 숲을 속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견했다고 해요.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고 A, B형의 정액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사인은 교살이었어요. 그리고 6월 중순에 일어난 사건은 여중생이 습격을 당했는데 다행히 미수에 그쳤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때도 밤 9시 경이었고 이 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도 여중생은 치안 방지용 부저를 가지고 다녀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니까 남자가 겁을 먹고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가 후드 모자를 얼굴에 푹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리코 사건까지 해서 세 사건 모두 동일한 장소 오후 9시라는 범행 시각, 그리고 첫 사건과 요리코 사건이 교살이라는 범행 방식이랑 또 세 사건 사이의 간격이 2개월 반으로 일치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모두 한 명의 연쇄살인범 소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범죄자의 특징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린타로는 그건 아직까지 그저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마친 린타로가 공원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저기 벤치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손발이 호리호리한 어떤 소년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게 보여요. 소년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가 린타로랑 눈이 마주치고는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 마냥 눈을 피하면서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린타로는 사이메이 여학교 측을 통해서 요리코가 다쿠야라는 다른 학교 남학생이랑 사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이메이 여학교 학생이 남자친구랑 저속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덕분에 히이라기 선생의 무죄는 밝혀진 셈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린타로는 유지의 수기에서 언급된 요리코의 친구들 리에랑 노조미를 한 케이크 가게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쿠야라는 남학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리에는 다쿠야는 요리코의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라고 그냥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요. 요리코랑 다쿠야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만나온 거냐고 하니까 리에는 그건 아니라면서 원래 두 사람은 중학교 때까진 그닥 친하진 않았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초등학교 반창회에서 요리코랑 다쿠야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나중에 요리코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다쿠야네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우울해하는 걸 자기가 위로해줬대요. 그리고 그 후로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린타로가 그럼 두 사람이 최근에도 연락을 하냐니까 리에는 고개를 저으면서 작년 가을부터는 만나지 않았던 걸로 안다면서 어쨌든 요리코를 임신시킨 사람은 다쿠야가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말을 해요. 왜 만나지 않게 됐냐고 하니까 리에는 자기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조미가 히이라기 선생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데요. 사이메이 여학교 출신의 2살 많은 자기 언니의 말이 히이라기 선생은 이번 사건 말고도 전에도 비슷한 짓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도 제자한테 손을 댔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 그 학생도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 학생이 자퇴를 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히이라기 선생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였는데 노조미의 말이 사실이라면 히이라기한테는 이미 전과가 있는 셈이었습니다. 무라카미 산부인과에 도착할 린타로가 접수 창구에 있는 간호사한테 무라카미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15분 정도 후에 무라카미 의사를 만납니다. 무라카미 의사는 유지씨한테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협조를 하겠다고 해요. 린타로가 유지씨가 쓴 수기의 복사본을 무라카미 의사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돋보기 안경까지 쓰면서 꼼꼼히 수기를 읽은 무라카미 의사는 자기에 대해서 쓴 부분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린타로는 궁금한 게 있다면서 여기 8월 25일에 진찰 결과 임신이었고 그 소식을 전하자 요리코는 어째서인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 요리코가 정말 그랬었냐고 물어봐요. 무라카미 의사는 실제로 그랬다면서 진찰을 마치고 임신했다고 알려주니까 연신 긴장한 듯한 요리코의 표정이 갑자기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뭔가 큰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이 얼굴에 분명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린타로가 그럼 수기에 어째서인지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니군요 라고 하니까 무라카미 의사는 아마도 유지씨의 솔직한 기분을 드러낸 게 아니냐면서 아버지 입장이라면 당연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할 얘기가 뭐예요? 호리호리한 체형의 다쿠야가 퉁명스럽게 말을 해요. 린타로는 오늘 널 처음 본 게 아니야. 어제 2시 반쯤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 라고 말을 하면서 요리코에 대해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안한데 혹시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쿠야가 A형이라고 해요. 린타로는 다쿠야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미안하다고 널 의심한 건 아닌데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린타로는 요리코랑 너가 다시 만나게 된 게 작년 5월이라고 들었다니까 다쿠야는 맞다면서 그때 초등학교 반창회가 있었는데 요리코랑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자기가 그 무렵에 바람을 피고 있는 아빠 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요리코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요리코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요리코랑 사귀게 됐냐는 린타로의 말에 다쿠야는 사귀지는 않았다면서 사실 요리코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자기는 그냥 친구 사이로도 충분했다고 해요. 요리코랑 만나면 자기는 맨날 불만을 이야기하고 요리코는 항상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그냥 요리코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월 중순경에 요리코가 뭔가 고민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맨날 내 불평만 듣지 말고 너도 고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요리코가 처음에는 고민 같은 거 없다고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 엄마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정체 모를 죄책감이 요리코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요리코는 자기랑 아빠의 다툼을 마치 본인한테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였다면서 아마도 요리코가 자기한테 조금이나마 정을 준 이유가 아빠 때문이 아니었나 싶었다고 해요. 요리코네 아빠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왠지 요리코가 아빠랑 사이가 나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린타로가 아니라고 요리코 아버지는 딸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 말에 다쿠야는 그러냐고 그럼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어쨌든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자기가 요리코한테 너네 엄마 몸이 불편한 건 네 탓이 아니니까 괜히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요리코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그날 이후로 요리코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린타로는 혹시 요리코한테 남자가 생긴 거 아니었냐고 하니까 다쿠야는 글쎄요 하더니 근데 그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고 해요.
작년 10월에 시부야에서 우연히 요리코를 마주쳤다는데요. 그때 요리코가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어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랑 같이 있었대요. 다쿠야는 당황해하는 요리코한테 저 아저씨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요리코는 아빠 친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중년 남자가 다쿠야한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했다고 해요. 이가라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가라시, 아빠 친구라. 린타로는 왠지 그때 요리코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 친구라고 하기엔 유지랑 그 중년 남자의 나이 차이가 꽤나 났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요리코가 원조교제를 하는 건가? 일단은 유지의 주변에 이가라시라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유지의 부인인 우미에를 만나러 유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우미의 간병인 다이코가 오늘 사모님이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린타로는 혹시 유지 교수님 지인 중에 이가라시라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다니까 다이코는 자기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다이코한테 실례했다고 하고 밖으로 나온 린타로는 나가기 전에 정원을 쓱 둘러봅니다. 왜냐면 어제 이 집에 들렀을 때부터 자꾸 뭔가 눈에 거슬려서였는데요. 이상하게 저기 한 부분만 볼록 뭔가가 솟아있어요. 린타로는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부분의 흙을 맨손으로 파헤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패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합니다. 호텔 1층 카페에서 다카다와 만난 린타로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하면서 유지의 수기 복사본을 테이블에 펼쳐요. 이 수기를 근거로 사건을 재검토해보자는 린타로의 말에 다카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린타로는 다카다씨 당신도 알다시피 8월 26일 후반부에 작성된 나는 엊그제 쓴 수기에서 이 의문을 해소할 유력할 가설 하나를 타진해 보았다. 이 부분에서 유지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유지가 그 부분을 작성하고 나서 바로 뒤에 사이메이 여학교가 경찰한테 부당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서술하는데 유지가 처음에 그 의혹을 표명한 건 8월 24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지가 만약 26일에 그 수기 내용을 쓴 게 맞다면 처음 의혹을 표명했던 24일은 26일을 기준으로 보면 엊그제가 아니라 그제라고 표현했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물론 그것만 보면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기 중에 또 한 가지 자기의 주의를 끈 게 있었다고. 그건 8월 26일과 27일의 수기 분량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였어요. 린타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8월 26일은 요리코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라서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 있던 유지의 컨디션을 짐작해보면 분명 심신이 완전 피폐해져 있을 건데 눈에 잡히지도 않는 범인의 정체를 추론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반면에 8월 27일은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날의 수기 분량은 이상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까 그제를 엊그제라고 착각한 걸 다시 생각해보면 혹시 유지씨가 26일에 쓴 수기 내용 중 후반 부분은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인 27일에 쓴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해요. 다카다도 자기가 마음에 걸렸던 점이 그 부분이었다면서 수기 분량의 문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26일에 작성된 유지 교수의 추론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정확해서 오히려 좀 자기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특히 요리코가 자전거를 집에 두고 갔다는 사실 하나로 범인의 집이 오르막길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게 너무나 짜맞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린타로는 다카다 씨의 생각이 맞다면서 이 수기는 결론이 먼저 존재하고 그에 걸맞는 조건을 도출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유지의 모든 추론이 적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왜 그런 조작을 했을까요? 다카다의 말에 린타로는 유지 씨는 이 수기를 처음부터 철저히 독자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썼던 거라고 하는데요. 유지 씨는 히이라기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추론을 적어서 이 수기를 읽는 독자들이 요리코를 죽인 범인은 히이라기라고 믿게끔 연출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히이라기가 요리코의 살인을 인정했다는 가공의 장면을 넣어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히이라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독자들이 이해를 하게끔 연출했던 거라고 합니다. 린타로의 말에 다카다가 그럼 설마 히이라기가 요리코를 죽인 범인이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히이라기는 유지씨가 진범을 비유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른 희생양일 거라고 해요. 그리고는 다카다한테 주저하지도 않고
혹시 당신이 요리코를 죽이진 않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다카다는 제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왜 요리코를 죽입니까? 다카다의 울부짖음에 린타로는 아니라면서 다카다씨 당신이 범인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게 너무 많다고 해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당신이 범인이면 유지씨가 부인을 혼자 놔두면서까지 자살을 시도한 게 좀 이상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이가 왜 살해됐는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양이라뇨? 놀라서 되무는 다카다한테 린타로는 아까 유지의 집 정원에서 브라이언의 사체를 파낸 경위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리고 간병인인 다에코의 증언이랑 맞춰보면 자기 생각에 브라이언은 21일 밤에 자기 주인인 요리코랑 함께 죽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유지씨는 브라이언이 22일 밤까지 집에 있었다고 믿게 만들려고 수기의 허위로 그 내용을 작성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말에 다카다의 표정이 창백해지면서 그럼 혹시... 린타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해요. 네, 요리코를 죽인 범인은 아버지인 유지씨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다카다한테 린타로는 자신의 가설을 말해줘요. 21일 밤에 집에 늦게 들어온 요리코한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유지는 요리코를 호되게 혼내면서 캐물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다가 요리코는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그 말에 유지는 경악을 하면서 동시에 이성을 잃고 요리코를 목 졸라 죽였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브라이언도 자기 주인을 도우려다가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는 밤중에 차를 몰고 요리코의 시체를 공원으로 옮겼고 브라이언의 사체도 정원에 묻은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자기 손으로 딸을 죽여버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살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고 해요. 무엇보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는 마음이 강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요리코를 임신시킨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유지는 밤새도록 복수 계획을 짰을 거라고 해요. 그 뒤로 요리코를 임신시킨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히이라기의 정체를 알게 됐고 그렇게 히이라기한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인 다음에 자신도 자살을 한다. 이게 유지가 짠 계획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기가 그 근거라고 해요. 이러한 린타로의 가설에 다카다는 아주 훌륭한 추리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그 추리에는 유지 교수님의 인품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유지 교수님이 당신이 말한 그런 트릭을 썼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아마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해도 유지 교수님은 딸이 임신했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죽인다거나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수기를 조작하는 그런 졸렬한 행동을 할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다카다의 말에는 나름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유지 교수에 대한 맹목적인 두둔이 아니라 오랜 세월 유지 교수를 스승으로 섬겼던 다카다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린타로는 유지 교수랑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었는데 린타로는 자신이 세운 논리의 약점을 다카다가 정확히 지적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타로는 자신의 추리 방향이 틀리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분명 유지 교수의 그 훌륭한 인품을 뒤틀리게 한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린타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잡지 기자인 도카시한테 이가라시라는 사람의 정보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가라시는 14년 전 우미에 씨를 친 운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요리코가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를 불고로 만든 가해자랑 만난 거였어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요리코는 자기 부모한테도 물을 수 없는 14년 전 사고에 대해서 무언가 알아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가라시는 당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긴 했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또 피해자 과실도 인정이 돼가지고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린타로는 다쿠야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는데요. 작년 여름방학 중에 다쿠야는 요리코랑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 다쿠야가 요리코한테 너네 엄마 몸이 불편한 건 네 탓이 아니니까 괜히 끙끙 앓을 필요 없다 라고 충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린타로는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린타로는 다시 도카시 기자한테 이가라시의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그리고 나서 문득 요리코의 진단서가 생각이 나요. 두통의 진단서. 순간 상상도 못했던 생각이 린타로의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린타로는 이가라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요리코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 말에 이가라시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잘 안다고 합니다. 린타로는 사실 요리코가 지난 21일 밤에 살해당했다고 하니까 이가라시는 자기도 신문으로 읽었다면서 근데 무슨 일로 자기한테 전화를 했냐고 해요. 린타로는 작년 10월에 요리코를 왜 만났냐고, 그보다 요리코랑 어떻게 연락이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가라시의 말은 이랬어요. 작년 9월 초에 자기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느닷없이 요리코한테서 편지가 왔대요. 14년 전 사고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죄를 비난할 목적은 아니고 정말 사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답장을 무시했는데 요리코한테 다시 편지가 왔대요. 그 사건은 자기한테 눈앞에 닥친 현재의 문제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가지고 어쩌면 요리코를 만나야 자기의 마음의 빚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두 번째 주에 요리코를 만났다고 합니다. 시부야에서 요리코를 만나는데 요리코는 당시 사고가 일어난 순간을 상세히 아주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이걸 말해줘도 되나 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14년 전 5월의 어느 날에 거래처에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가라시가 몰던 밴 앞에 갑자기 어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인도에서 몸을 휙 돌려가지고 차도로 튀어나왔다고 해요. 이가라시는 순간 악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고 거의 동시에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차도로 몸을 던졌다는데요. 다행히 여자아이는 어머니한테 밀려가지고 옆 차선으로 굴러 넘어졌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차에 부딪힌 어머니는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등부터 떨어져가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가라시가 넋을 잃은 채 차에서 내렸는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반대편 차선에 멈춘 하얀 차에서 어떤 남자가 뛰쳐와가지고 우미해 우미해 하고 연신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남편인 유지씨였다고 합니다. 요리코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린타로의 물음에 이가라시는 요리코가 그 얘기를 듣고 꽤나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면서 자기 생각에는 요리코가 그 사고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그날 처음 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린타로는 유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린타로 씨군요. 유지가 침대 위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면서 말을 해요. 린타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유지 곁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유지는 다카다 군한테 린타로 씨 얘기를 들었다면서 자기의 이중 살인을 간파한 솜씨는 참으로 훌륭하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린타로가 허세 좀 그만 부리시죠 라고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당신의 진짜 목적을 다 알고 있다면서 당신은 히이라기를 요리코를 임신시킨 남자로 만들려고 요리코가 발급받았던 첫 번째 진단서랑 똑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거 아니냐고 해요. 그리고는 근데 첫 번째 진단서 어디냐고, 그게 있었으면 굳이 두 번째 진단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 말에 유지는 잠깐 동안 말을 못하다가 첫 번째 진단서는 그때 진작에 찢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히이라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은 진단서를 찢어버린 다음에 짠 거라면서 진단서 하나가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린타로가 그때면 21일 밤 아니냐고, 요리코가 당신한테 진단서를 내밀었을 때 말하는 거냐니까 유지는 그렇다고 해요. 유지의 말에 린타로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럼 요리코를 임신시킨 남자도 역시 당신인가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유지가 천천히 입을 열어요. 모든 원흉은 14년 전 그 사고였다면서 아내 우미의 건강과 뱃속에 있던 아들을 한 번에 잃은 뒤부터 유지는 그 사고의 원인이 요리코를 너무 미워했다고 해요. 딸을 미워하는 아버지라 자기도 많이 괴로웠다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없이 스스로를 다그쳤는데 그때마다 요리코가 차도로 뛰어나오고 우미애가 차에 치이는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남몰래 혼자 요리코를 증오하는 걸로 이 악몽 같은 현실이랑 간신히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자상한 아버지인 척, 요리코를 사랑한 척 해도 당사자인 요리코를 속일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요리코는 언제부턴가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챘다고 해요. 근데도 요리코는 계속 아빠의 사랑을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요리코의 복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요리코는 커갈수록 점점 자기 엄마를 닮아갔고 또 그게 자기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요리코는 우미에랑 어떻게든 더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은 요리코가 마치 우미에를 처음 만났을 때로 환생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해요. 린타로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인상을 쓰면서 그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유지는 한숨을 쉬고는 근데 5월 초에 요리코가 놓은 덫은 자기가 보기엔 복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5월 17일 밤이었나요? 린타로의 말에 유지는 네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 밤 유지는 동료들이랑 술을 먹고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취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누군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눈을 떴는데 몽롱한 와중에 침대 옆에 젊은 시절의 아내 우미에가 서 있었다고 해요. 사지도 멀쩡했다는데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주저없이 우미에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긴 잠옷 차림이었고 속옷도 갈아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나고 8월 21일 밤에 갑자기 요리코가 할 말이 있다면서 자기 방으로 부르더래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진단서를 내밀더니만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아빠라고 이따가 엄마한테도 말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리코의 말에 이성을 잃은 유지가 이미 요리코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데요. 요리코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와 우미의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놨던 증오가 자기도 모르게 순간 폭발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유지가 요리코의 목을 조르고 있을 때 침대 밑에 있던 고양이 브라이언이 유지를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리코를 죽이고 나서 브라이언도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유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린타로가 말을 하는데요. 그건 요리코의 복수가 아니었다면서 요리코는 그저 어머니에게 향하는 애정의 몇천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아빠가 자기한테 그 사랑을 조금만 나눠주길 바랬던 거라고 해요. 그리고 어쩌면 요리코는 아마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머니 대신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낳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면서 그게 14년 전 사고에 대한 요리코 나름의 속죄였을 거라고 합니다. 유지가 말을 이어가는데요. 자기는 요리코를 죽인 밤에 이미 자살을 결심했다고 해요. 친딸이랑 관계를 맺은 데다가 그 딸을 죽인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요리코를 임신시킨 경악스러운 사실을 우미에한테는 어떻게든 숨겨야만 했다고 해요. 그 말에 린타로가 근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경찰은 이미 요리코 사건을 성범죄자의 범행이라고 단정 지은 상태고 요리코의 임신 사실도 공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이런 수기를 쓰고 자살 시도하는 짓까지 벌였냐고 물어봐요. 그 말에 유지는 아니라고, 아내는 요리코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해요. 우미애가 절대 모를 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혹시 나를 의심할까봐 무서웠다고 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내의 사랑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지의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이야기에 린타루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요. 14년 전에 당시 사고를 냈던 이가라시의 말이 그때 요리코가 차도로 튀어나오기 직전에 몸을 휙 돌렸다고 하는데 혹시 요리코가 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왔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냐고 해요. 유지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린타루가 다시 말을 잇는데요. 그때 요리코가 갑자기 몸을 휙 돌린 건 아마도 반대 차선에서 아빠 차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마중을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싶다면서 그리고 그건 아빠에 대한 너무나 아이다운 애정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린타로의 말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유지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여기가 5층이 맞냐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면서 저기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린타로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요리코를 위해서 당신을 말리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부탁받은 대로 창문을 열고 병실을 나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내용이 꽤 충격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슬프네요. 근데 이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작품이 먼저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작은 제가 보기엔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대로 다 넣으면 너무 길고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좀 축약하고 각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작이 궁금한 분들은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찾아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